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2021년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임상 강의 중 외래에서 적용할 만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 발표 논문집을 참조한 내용입니다. 먼저 급성으로 상승한 간 수치, 간질환 진단 및 관리까지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이세환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내용입니다. 20대, 30대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공고되고 있습니다. 20대, 30대 성인이 A형 간염을 앓게 되면 심한 간염이나 간 부전까지 생길 수 있고 간 이식까지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20대, 30대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A형 간염 백신을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HIV 바이러스, E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이 대한민국에서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E형 간염 바이러스는 여행력과 인수공통 감염력이 있을 때 고려를 해야 되겠고, 감염되는 요인으로 보면 워터본 트랜스미션과 다이렉트 컨택, 버티컬 트랜스미션이 가능하고 돼지 등과 관련된 인수공통 감염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염이 있는데 다른 바이러스나 다른 요인들이 배제가 된다면 E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 이때는 HIV, IgM과 HIV RNA 검사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LFT 어버너럴티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으로는 우선적으로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알코올릭 리버 디지즈도 중요한 요인인데 최근에는 넌알코올릭 패티 리버 디지즈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드러그 인듀스드 리버 인저리도 여전히 중요한 요인이고 건강기능식품이나 보약, 건강보조제 등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와 함께 오토이뮨 리버 디지즈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헬리코박터 제균의 실제와 맞춤 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양효준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내용입니다.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의 적응증으로는 주요 적응증으로 소화성 궤양, 변연부 비세포 림프종, 조기 위암 내시경 절제 후, 만성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위암의 직계 가족력이 있을 때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와 함께 새로운 적응증으로는 기능성 소화불량, 위선종 내시경 절제 후 철결핍성 빈혈, 엔세이드 장기 투여 시작 시 아스피린 투여가 필요한 분이 소화성 궤약의 과거력이 있을 때 또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적응증으로는 만성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이 있을 때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의 결정은 제균 치료 권고 강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되는데 주요 적응증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균 치료를 권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와 함께 개별 이득과 개인 선호도를 고려해야 되는데 특히 보험 기준을 확인하셔서 우리나라의 보험 기준 안에서 약을 처방할 수 있는지 또는 100대 100으로 약값을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경우인지 확인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헬리코박터 치료 방법으로는 1차 제균 치료로 표준 3제요법 2주요법과 순차 치료 10일, 동시 치료 10일요법을 공고하였습니다. 표준 3제요법은 PPI, 아목시실린, 클라리소로마이신을 2주간 처방하는 것을 공고하였는데 표준 3제요법의 ITT 제균율은 7일 요법 시 70% 정도, 14일 요법 시 78% 정도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표준 3제요법을 2주 처방했는데 만약 여러가지 비용이나 위장관계 부작용 등으로 지속하기 힘들 경우에도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복용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순차 치료는 PPI 아목시실린을 먼저 투여한 뒤에 클라리스로마이신 메트로니다졸을 뒤에 투여하는 방법이고 동시 치료 10일요법은 PPI 아목시실린 클라리스로마이신 메트로니다졸을 10일간 복용하는 방법입니다. 맞춤 치료로 비스무스 4제요법 10일에서 14일, 구제 치료로 비스무스 4제요법 또는 레보플록사신 3제요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엠페릭 트리트먼트로 앞서 말씀드린 PPI 아목시실린 클라리소로마이신 2주요법을 고려할 수 있겠고 클라리소로마이신 내성이 의심될 경우에는 PPI 아목시실린 메토르니다졸 1주요법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제균 치료에 실패할 경우 비스무스 4제요법을 고려하는데
PPI, 비스무스, 테트라사이클린, 메트로니다졸, 사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2차 치료에도 실패할 경우 레보프록사신 트리플 테라피로 PPI, 아목시실린, 레보프록사신 3제요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맞춤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위조직 두 조각을 별도 채취하거나 레피드 유리에이즈 테스트 검체를 이용할 수 있겠고 DPO-PCR 또는 NGS 방법으로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검사 비용이나 불필요한 항생제 노출 같은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이 확인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대해서는 1차 치료로 메트로니다졸 포함 3제요법을 우선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치료요법은 서울대학교 신철민 교수님이 강의하신 내용입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치료 접근을 위해서는 펑셔널 디스펩시아의 아형 분류가 중요합니다. 주로 아형은 크게 EPS와 PDS로 나뉩니다. 헬리코박터 양성인 소화불량증 환자에서 제균 치료는 증상 개선에 호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고 증상을 동반하거나 40세 이상인 경우에는 내시경을 고려해야 됩니다. 펑셔널 디스펩시아의 주된 아형인 EPS는 명치 통증 증후군으로 번역될 수 있고 에피가스트릭 페인 신드롬입니다. 이 경우에는 PPI 등 산역제 치료가 1차 치료로 권고되고 PDS, 식후 고통 증후군, 포스트 프란디알 디스트레스 심솜인 경우에는 프로카이네스 치료가 1차 치료로 권고됩니다. 산업제제 프로카이네틱스에도 증상 호절이 없는 경우 부소피론 등의 푼딕 릴렉산트를 사용하거나 TCA의 안티디프레선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증 임상진료 지침 개정안이 2020년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불쾌한 식후 포만감, 불쾌한 조기 만복감, 불쾌한 상복부 통증, 불쾌한 상복부 쓰림이 있고 식후 고통 증후군인 PDS와 명칭 통증 증후군인 EPS 크게 두 가지 아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기전으로는 식사 후 위의 적응장애 또는 지연된 위 배출, 그리고 내장 과민성 이 세 가지가 주된 패소피지올로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연히 발견된 식낭종의 관리에 대해서는 을지대학교 성소화 교수님이 발표하셨습니다. 무증상 단순 무록은 더 이상의 추적 관찰이 필요 없습니다. 초음파에서 무록인데 septum이 있거나 칼시피케이션이 보이면 보선이약 2 이상으로 CT 촬영이 필요합니다. 초음파에서 신실절과 비슷하면서 종괴가 의심되면 솔리드 매스를 시사하므로 CT를 촬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형 CT에서 조형 증강을 보이면 악성을 시사합니다. CT상 펫 덴시티가 보이면 신장 혈관 근지방종인 AML, 안지오마이오라이포마를 의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악성 가능성이 없습니다. 복부 CT를 찍어보면 약 40%에서 신장 물이 발견되므로 매우 흔한 소견입니다. 다만 심플 시스트의 경우에는 검사 종결하면 되지만은 솔리드 매스가 의심된 경우에는 상급법원 전원이나 CT, MRI 검사가 필요합니다. 레날 시스트, 레날 매스를 분류하는 기준으로는 보스니아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보스니아 그레이드 1은 심플 시스트고 보스니아 그레이드 2는 미니멀리 컴플렉스 시스트입니다. 보스니아 2F는 미니멀리 컴플렉스인데 septum이나 노듈라 오버 디칼시피케이션이 있는 것입니다. 보스니아 2F부터 팔로우업과 CT 검사 같은 포도 워크업이 필요합니다. 심플 시스트는 가장 흔한 무록이고 정상 신장에서 노화로 인해서 발생하고 악성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추적 관찰이 필요 없습니다. 하이퍼 어테뉴에이팅 시스트인 경우에는 양성이며 추적 감찰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애매하면 CT 또는 6달 후 추적 관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심플 시스트인데 보스니악 2인 경우에는 악성 가능성이 3% 미만이고 대부분은 추적 관찰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애매하면 조형 CT나 6달 후 추적 관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컴플리케이트 시스트 2F부터는 팔로업이 요구가 되겠고 시스틱 RCC, 즉 악성 가능성이 5에서 1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매하면 높은 단계로 간주하고 CT나 MRI로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Complicated Cyst Bosnia 클래스 3의 경우에는 Cystic Renal Cell CA의 가능성이 40에서 60%에 달합니다. 이 경우에는 CT나 MRI 추적 관찰이나 수술 고려가 필요합니다. 신장 평활근 지반종인 경우에는 혈관, 근육, 지방, 혼합 양성 종양이고 대체로 CT로 진단됩니다. 추적 관찰이 요하는 이유는 출혈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성장 속도 모니터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CT 소견으로는 하이포 테뉴에이팅 팻이 발견이 됩니다. 잘 조절되는 B형 간염 환자에서 감소 포함 위험을 더 감소시키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는 울산대학교 최종기 교수님이 발표하셨습니다. HBV-related hepatocellular carcinoma 위험 요인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바이럴 리스크 팩터로는 high HBV DNA, elevated ALT, HBe 안티젠, 시로시스와 함께 HBV 바이러스의 저노타입이나 인테그레이션 여부, 뮤테이션 여부가 고려가 됩니다. 최근에는 non-viral 리스크 팩터의 중요성도 강조가 되고 있는데 오베시티, 다이아비티스, 메타볼릭 리스크 팩터, 내시, 알코올 컨섭션, 스모킹 등이 HBV-related 헤파토셀룰라 칼시노마 발생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바이럴 리스크 팩터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안티바이럴 트리트먼트가 현재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non-viral 리스크 팩터 조절을 위해서는 운동과 체중 조절 그리고 절주나 금연이 중요합니다. 그와 함께 파마콜로지컬 인터벤션이 여러 가지 관찰 연구에서 시사되고 있는데 스타틴, 아스피린, 메포민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으로 금주 그리고 금연 그리고 커피 섭취나 운동, 체중 조절 같은 것들이 중요합니다. HBV-related 헤파토셀룰라 칼시노마는 안티바이럴 트리트먼트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50에서 60% 정도의 예방 효과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만성 B형 간염에서 적절한 경구 항바이러스 치료를 해서 간세 포함 발생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겠고 6개월마다 혈액 검사와 간 초음파를 통해서 스크리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경구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에서도 메타볼릭 팩터인 팩터 조절과 ALT 노멀레이제이션이 좋은 예후를 보이는데 중요합니다. 만성 B형 간염의 현실적인 치료 목표는 HBs 안티젠 시로 클리어런스입니다. 이를 달성하게 되면 감소 포함 발생 위험이 더 감소하게 됩니다. 만성 B형 간염 환자에서 케모 프리벤션 목적으로 아스피린, 스타틴, 메포민 등의 효과가 보고되고 있지만 이것은 후향적 관찰 연구였습니다. 따라서 전향적 연구로 뚜렷이 입증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만성 기침의 치료에 대해서는 가톨릭대학교 김진우 교수님이 발표하셨습니다. 먼저 기침의 기간이 길지 않더라도 주의가 필요한 경우는 객혈, 호흡곤란, 다량의 화농성 객담, 그리고 장기간 흡연력, 발열, 체중 감소, 그리고 흡인성 폐렴의 과거력, 잦은 폐렴의 병력이 있으면 기침의 기간이 길지 않더라도 CT나 포토워크업을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만성적인 기침을 유발하는데 랩이나 피지컬 에그램에서 특별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으면서도 만성적인 기침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후두과민 증후군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후두부전 증후군은 후두과민과 후두기능 부전으로 인해서 오야하거나 미약한 자극에 의해 발생하는 기침으로 주로 후두에 국한된 반응을 말합니다. 이 경우는 언어치료가 가장 중요한 치료고 언어치료 외에도 약물치료나 국소적 보툴린 등 독소 주사를 고려할 수 있는데 약물치료로는 프레가발린, 가바펜딘, 오피오이드, 아미트리티닌 제제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성기침은 다빈도 질환부터 경험적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성기침의 3대 다빈도 원인으로는 상기도 기침 증후군이 있습니다. 상기도 기침 증후군은 가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1세대 항히스타민제와 비충혈 제거제를 경험적으로 투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침형 전칙과 호상구적 기관지염이 흔한 요인인데 1차 치료 약물로서 흡입 스테로이드제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위식도 역류질환도 만성기침의 흔한 요인입니다. 다만 이 경우 역류 증상이 동반된 경우에만 PPI 사용이 도움이 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난치성 만성기침이 있는데 이 경우 프레가발린이나 가바펜틴
사용해 볼 수 있고 신약인 제파픽산트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은 현재 제파픽산트가 허가나 처방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도 만성 기침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이나 과거력, 위험 요인들을 고려해서 포도워크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상 외래에서 볼만한 경우들에 대해서 강의하신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